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한반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죠. 로마의 쇠퇴, 이것은 우리 전 인류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렵부터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중세 말기를 돌아봤을 때 로마는 어떤 국가인가? 로마라는 것은 문명세계의 세계정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계를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그 시대 세계는 오늘날보다 그 지표 면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훨씬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완전히 통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한 세력이 있었고, 그 이탈한 세력 가운데 상당히 강력한 존재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쇠퇴하면서 그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쇠퇴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바로 근대 국가의 성장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던 강한 국가들도 있었죠. 이런 큰 나라들은 영토를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 속에 있던 지방들,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방국이라고 합시다. 완전한 독립국은 아니었으니까 이 지방국들이 독립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가 쇠퇴하면서 국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대가 시작됐죠. 이 근대를 국가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근대 국가의 특성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그 국가의 명칭입니다. 근대 국가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즉, 네이션과 스테이트가 결합된 네이션 스테이트에서는 민족이나 종족의 개념이 쇠퇴합니다. 이미 이 시기에 민족이나 종족이 쇠퇴했던 것이죠. 오늘날까지 민족을 앞세워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은 바로 이 근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션 스테이트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 대표적인 성질이 바로 국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성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주권성, 주권을 가리키죠. 이 주권을 중심으로 국적이 중시되고 애국심이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로 인정받게 됩니다. 즉, 국가의 시대는 주권을 강조했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권의 충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시대, 근대에 당연히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전쟁이 많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게 되죠. 물론 근대와 현대는 칼로 자르듯이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걸쳐 있죠.
현대, 특히 오늘날에도 민족주의라고 하는 근대의 성격이 아직도 남아있고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그렇게 차등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국가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주권을 중시하고 주권을 중심으로 충돌을 하면서 그것이 전쟁으로 나타났다. 아주 전쟁이 잦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집단전쟁, 그룹전쟁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그 그룹마다 강대국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게 그 충돌하는 파워가 대단했고 파괴력 또한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죠. 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주권의 경쟁, 주권의 충돌을 없앨 수는 없으나 전쟁 이외의 방법으로 풀어보자 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사전적인 방법은 예방일 것이고 사후적인 방법은 조기 전쟁 종결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되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한 것은 모든 주권 국가가 여기에 합의해서 동의해서 양보하고 충돌이 생겼을 때는 바로 합의의 단계로 나가겠다 하고 협력을 해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각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고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자신의 주장이나 욕심을 추구하는 일을 그렇게 쉽게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재시도를 해서 만든 것이 유엔입니다. 그리고 유엔 결성에 성공을 했죠. 이 유엔은 다목적적인 그룹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뿐 아니라 나도 죽는다 하는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극히 한정된 부분에 협력하기로 해서 만든 것이 유엔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유엔의 가장 큰 목적은 분쟁 해결이라고 하면 조금 넓은 의미이고 세계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을 막고자 하는 것이 유엔을 결성한 핵심 목적입니다. 물론 앞에서 그와 같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는데 유엔이 결성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된 것, 그것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최소한의 공존을 위한, 여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실감한 것이죠. 그렇게 유엔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긴 세월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유엔이 점점 비대해진 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세계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주권 충돌 문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더니 빈곤을 구제하고 또 환경 문제에 나서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많은 곳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확장된 것이죠. 좋은 것이 좋다 하고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독립된 그리고 자신의 그 자유 영역을 항상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개인이 남의 보호나 남의 간섭을 항상 방해로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본인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자주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권국가가 간섭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엔은 처음에는 죽지 않으려면은 약속을 지키자 하고 살짝 한 발만 들여놓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는 더 좋은 곳을 만들겠다, 더 깨끗한 곳을 만들겠다 하면서 점점 큰 몸을 이 자주국가 내부로 들이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유엔은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일 이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유엔이 세계전쟁을 방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최초의 업적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때의 평화는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끝도 없는 평화 이것이 아니고 모두 죽을 수 있는 그 위험만은 막자고 하는 것, 제3차 대전 방지가 평화라는 말로 표현된 것뿐입니다. 이 개념을 혼동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3차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엔을 결성했고 그 유엔에서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바로 그때에도 실패를 했죠. 1950년 6.25 동란이 발발했을 때 그들은 전쟁의 마무리에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을 막겠다, 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만들어진 유엔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혹자는 이것을 여러 국가가 개입을 한 국제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준세계대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무리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반반 나눠서 싸운 당사자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선에서 끝난 것이죠. 유엔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 한반도는 두동강이 났고 이 분할 상태는 고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엔의 실패이죠. 그리고 또 2017년 현재 북한이 다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서 또 세계대전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세계 최강대국하고 싸우겠다 하고 도전을 했으니까. 그런데 유엔은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엔은 자신을 살찌우는 일 이외에는 한 것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무엇라고 변명할 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암암리에 그 몸을 불리고 또 거기에 의탁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현재로서는 세계정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엔이 세계정부 노릇을 하다 보니까 네이션 스테이트, 이 주권 국가들의 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국가가 굳건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에서는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이라든지 기타 국제적인 어떤 그 공동체들에게 가서 호소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국가를 파괴하는 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작은 국가들 혹은 굳건하지 못한 국가들은 자체의 애국심이라든지 역사, 자국의 헌법이 유엔보다 차순위, 후순위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유엔은 우리 인류가 진보해가는 길에서 미래를 미리 보고 좀 욕심을 냈던, 그러니까 좀 일찍 나타났던 선구자,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에서 시작한 국가의 시대를 공동체, 즉 세계정부의 시대로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일찍 나타난 선구자는 번번이 실패를 하죠. 유엔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서 또 흡사한 그런 활동을 한 것이 EU입니다. EU는 물론 일찍이 전쟁기에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된 것은 전쟁기가 다 지난 그러한 때에 구성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경제적 이익 공동체로서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 성격이죠. 그래서 EU는 EU대로 유럽연합 그 신공동체를 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이지는 않죠.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유엔이 신공동체를 시도하는 너무 일찍 나타났던 선구자였다. 아직 존재는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EU는 거기에서 보다 욕심을 노고라 해서 우리끼리의 어떤 국가가 좀 더 크게 뭉친 그런 신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여의치 않다. 그 다음으로 같은 방향이 아니라 여기에 좀 충격적인 다른 변화가 바로 2017년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주권 불가침 선언을 한 것입니다. 주권은 침해되면 안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주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마치 이 인류가 신공동체를 향해서 느리지만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이 기조를 한 번에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권 불가침 선언으로 이제 신국가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신공동체의 시대를 막연하게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몸을 싣고 있던 이러한 세계인들에게 다시 신국가의 시대를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 이 주권을 강조하는 신국가의 시대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환영받습니다. 현재의 국가들은 어찌되었든 네이션 스테이트들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만일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그 체제가 국가로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한 집안의 그 부족국가 시대의 연장상에 있는 한 집안의 종주가 최고 지도자로 있는 그런 체제니까 그것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이외의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는 네이션 스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동체로부터 받기만 하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는 그런 약소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신국가의 시대에 국가들은 유엔 먹여 살리기를 중단할 겁니다. 당연히 유엔은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이 신국가 시대라는 것은 지난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국가의 시대와는 대단히 다릅니다. 인류는 교훈도 얻었고 발전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국가의 시대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침해되면 응징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주권이 침해되더라도 약자에게 반격을 하면 좀 그 정의는 그다지 정의를 내세워서 당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비난을 감수해야 했죠. 그러나 이 신국가의 시대에는 주권을 침해하면 상대가 약자이든 강자이든 상관없이 응징하는 것이 정의로 되는 그런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보나 경제나 결국 신국가의 시대도 국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국경선을 기준으로 폐쇄적인 그러한 관계로 갈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담장이 필요 없어진 것은 기술의 발달 때문이죠. 그래서 자국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자국 보호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정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국이 불리할 때, 자국이 보호가 필요할 때 내세우는 논거로만 쓰일 겁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이 국가라는 것의 행동이 이렇게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노인이나
여성이나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부각돼서 그들이 중요한 산업 여군으로 활약하는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4차 산업 시대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경쟁력이 없던 사람들은 아예 도태되는 그러한 싸늘한 시대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세계 최고의 레벨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의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이미 있던 것에 가미를 해서 재생산을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창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넓은 의미의 창조입니다. 원래 창조는 스스로 다 만들어야 창조입니다. 기본적인 원료, 처음 그 원료를 보았을 때는 결코 그 결과물을 상상해내지 못하는 그 원료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창조, 이러한 협의의 창조자. 그들은 두뇌 능력이 물론 최고 레벨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국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가는 국가이고, 앞서간다기보다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결국 그러한 능력자를 얼마나 발굴해서 그들이 실제로 활약하게 하느냐, 이것이 국가 경쟁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능력자는 어떤 사람인가? 경력, 혈통, 신분, 경제력, 인기 또는 저명도, 암기력, 서비스 능력, 그 다음으로 2차 저장 능력, 저작 능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아이디어나 응용력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은 세계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방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일까지, 또 그 내일까지 이렇게 승리자가 되고 살아남는 사람은 세계 수준의 진짜 창조 능력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뇌입니다. 논리적이고 또 스스로 철학을 형성한 특화된 전문인으로 그 능력을 구비한 이러한 두뇌. 그 두뇌가 없으면 이제는 이 신국가 시대에 국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한 30대 초반까지는 집안에서 부모가 있는 한 애들 취급을 받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입을 것도 챙겨주고, 그리고 공부한다고 드나들기만 하면 스스로 자신이 소득을 생성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책임감도 없습니다. 어떻든 30대 초반까지는 청년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60대 이후는 노년으로서
보호를 받죠. 여성은 여성이어서, 소외된 사람은 소외되어서, 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실제로 질병이 있거나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소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못나야만 소중합니다. 어딘가 부족해야만 소중하고 그래야 보호를 하는 것이죠. 이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40대와 50대가 먹여 살리는 나라입니다. 나머지 세대는 놀고 먹는 나라입니다. 40대와 50대 가운데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주로 남성이 벌어먹이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거리 풍경을 찍으면 사람마다 휴대폰을 들고 들여다보고 있는 진풍경을 소개하곤 합니다. 우리 국민은 스마트폰 기술의 수혜자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석유 팔아서 놀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되었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청소년부터 이미 퇴직을 해서 출근할 일이 없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필사적으로 탐구하고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해보죠. 북한이 핵 능력을 꾸준히 키워왔고 그리고 2017년에는 한껏 그 능력을 세계에 뽐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재편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신국가시대 선언, 이것은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하겠다는 위협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이 한반도는 세계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골물대로 골문 상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골문 상처는 터져야 끝이 납니다. 결국 이 골문 상처가 터진다고 하는 것은 무력 충돌, 전쟁을 의미하죠. 그러면 김정은이 세계를 파괴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 상황에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세계는 남한과 북한을 그저 같은 한반도의 나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그리고 북측 김정은에게 호의적인 그러한 세력들, 북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덕분에 세계에 남한은 이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볼모로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김정은을 치게 되면 대한민국에 피해가 갈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한 이야기,
다른 곳에 가서 한 이야기는 우리가 볼무다, 우리를 봐서 김정은을 치지 말라는 그러한 호소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결국은 같은 색깔인데 세계인은 이제 볼모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개시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유엔도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힘이 빠져가고 있는 유엔이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2017년에 와서는 연초부터 세계인들은 세계 지도자들이 모일 기회만 있으면 북핵을 종식시켜야 된다, 북핵을 종결해야 한다 하는 결의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쟁인가? 아니면 북한이라고 하는 그 권력층을 더 큰 권력이 잡아먹는 것인가? 즉 북한을 중국과 같은 곳이 흡수해버리는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를 핵으로 위협하는 그 위협을 소멸시키는 것인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나온 다음에는 세계가 재편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해결책이 전쟁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세계의 재편은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는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대로 된 신공동체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되었다 하는 뜻은 이전에 유엔이 실패했고 EU도 실패하겠죠. 이들과 다르게 실패하지 않는 신공동체 시대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신공동체는 세계 대국, 세계의 몇 개 안 되는 거대 국가, 그것이 편성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세계 정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구의 정치적 조건이 더 안 좋을 때 오히려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재편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 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로 보았을 때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대국 중 어느 대국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의 상태를 보면은 내일 얼마나 발전할지를 예측할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 세계이니까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외신도 전부 사우스코리아 발 뉴스를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숨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러시아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루블화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하고의 이번 이 협의는 그보다 조건이 훨씬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한의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다. 오늘 내일이다. 이것이 그들의 정통한 소식입니다. 그러면 왜 했을까? 왜 협의에 동참했을까? 객관적으로 밖에서 이것을 판단하게 되면 흔한 말로 찜해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와서 무게중심을 잃고 기우뚱하고 기대오면 의지해오면 아주 손쉽게 낚아채기 위해서 끈달아 놓은 것이다. 아마도 정부는 이번 그 협의한 내용의 문구를 샅샅이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덫이 있는지. 대한민국은 이렇게 현재도 불안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다가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자적인 능력, 실력 이런 면에서 세계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자랑하는 기술진 그 안을 보면 외국인들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신공동체 시대가 되어서 세계 대국으로 세계가 재편됐을 때 우리가 그곳에 나가서 물론 우리 스스로 그 대국이 되지 못하니까 어느 대국 속에 속하게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러 나갔을 때 세계 최고 레벨의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패배를 하기 쉽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더구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리고 이러한 패배는 하루아침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한번 패배하면 계속 반복되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경쟁에 참가할 자격조차 박탈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었던 이 조직은 확실히 와해됩니다. 국가가 없어지고 문화가 없어지고 우리의 공통성마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한반도는 문명의 황무지가 될 것이고 주권의 무주지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국민 가운데는 너무 비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당신은 세계 최고인가? 당신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며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런 당신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입니까? 무엇으로 세계 최고인 것입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소멸하는 것은 오히려 우주의 법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라는 구시대적인 패거리 논리로 적폐청산이라는 편협한
보복 심리로 70년 헌정사와 5천만의 국가를 난도질하는 문재인 정권, 이제 그 손을 멈추고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모두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5천만이 우리 각자가 마치 자기가 나라를 지키고 지구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그 일파들, 대한민국의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든 공직자와 공무원들, 그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제대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도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위를 봅시다. 세계 최고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